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희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기억하는 날짜라는 게 있나 봐요. 아침부터 뼈마디가 유난히 시리고 욱신거리는 게 꼭 마음 같았어요.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소음이 제 귀에는 닿지 않고 거실을 둥둥 떠다니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는 이 적막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낡은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잠그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골목을 울리는 것 같았죠. 목적지는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였어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고른 겁니다. 시끌벅적한 소리 속에 잠시라도 섞여 있으면 이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까 싶어서요. 마트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어요. 정육 코너에서 풍겨오는 묘한 비린내, 과일 코너의 달큼한 향기,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죠. 혼자 먹을 저녁거리를 고르는 건 이제 익숙한 일이에요.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애호박 하나. 카트에 담기는 것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조촐한지 제 신세 같다는 생각에 괜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마트 안을 배회하는데 문득 남편이 좋아하던 인스턴트 커피가 눈에 들어왔어요. 항상 저렴한 것만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유독 이 커피만큼은 꼭 이걸로 사다 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화들짝 놀라며 걷었습니다. 이제 저 커피를 마실 사람은 없는데. 제 손에 들린 커피 믹스 상자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서둘러 제자리에 돌려놓고는 괜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네요. 계산대로 카트를 밀고 가는데 줄이 꽤 길었어요. 제 앞에 선 젊은 새댁은 아이 기저귀며 분유, 장난감까지 카트에 한가득 실었더군요. 남편과 통화하는지 연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응, 자기야. 오는 길에 치킨 좀 사다 줘 하고 말하는데 그 평범한 일상이 어찌나 부럽던지.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 천장의 가격표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2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아르바이트생이 쾌활하게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삑삑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총만 1,500원입니다. 지갑에서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건넸어요. 그때 계산을 하던 직원이 제 장바구니를 보며 무심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반찬 좋은 거 해드시나 봐요. 악에 없는 그저 손님에게 건네는 상냥한 인사치레였을 뿐인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좋은 반찬이요? 이걸 누구랑 같이 먹는다고. 목구멍까지 치미는 말을 애써 삼키고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네, 그냥 저녁 먹어야죠. 대답을 하고 돌아서는데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자동문을 빠져나오자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모든 게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죠.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둑어둑한 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요란한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보통 이런 전화는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혹시 경찰서에서 온 연락은 아닐까
아니면 1년 내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기적 같은 소식일까? 그런 헛된 기대를 품고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는 순간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1년 동안 꿈속에서조차 듣지 못했던 애타게 그리워했던 남편의 목소리였죠. 여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제 질문에는 대답도 없이 남편은 용건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하는 신호음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일까요? 아니면 제가 드디어 미쳐버린 걸까요? 손이 벌벌 떨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치고 말았어요. 와르르 소리를 내며 두부와 콩나물, 애호박이 시멘트 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쏟아진 장바구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려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낡은 대문 앞에 도착해서는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잘만 찾아지던 열쇠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손에서 헛돌던지. 겨우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리는데 이상하게 문이 그냥 스르륵 열리는 겁니다. 잠겨있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마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1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그는 일에 치여 깡마르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살이 올라 후덕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으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싼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죠. 예전에는 없던 눈가에 작은 흉터까지.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예전 남편의 눈빛이 무심하고 건조했다면 지금 저 남자의 눈빛은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번들거리고 능글맞았어요. 왔어? 그가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없었죠. 그가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숨이 막혀왔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현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제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저를 내려다보는 남자의 그 번들거리는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코를 찌른 것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눈을 뜨자 새하얀 천장이 보였고 그 옆으로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다가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링거를 맡고 있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정신이 좀 들어. 괜찮아. 여기가 어디예요? 응급실이야. 당신이 현관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저는 여전히 눈앞의 상황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 남편은 저렇게 따뜻한 눈으로 저를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보다 그에게 잡힌 손이 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 이마를 짚었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았죠. 아주 길고 지독한 꿈을요. 내가 왜 쓰러졌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무 놀라서 일시적으로 쇼크가 온 거래. 괜찮아. 이제 내가 옆에 있잖아. 그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는데 그 손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분명 제 남편인데 남편이 아닌 것 같은 이 기묘한 위화감. 저는 애써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그러다 문득 병원비 걱정이 덜컥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링거까지 맞았으니 돈이 꽤 나왔을 텐데 당장 수중에 가진 돈도 얼마 없었거든요. 저기 병원비는 어떡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피식 웃으며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두툼한 5만 원짜리 현금 뭉치였어요. 은행에서 갓 찾아 띠지를 두른 좋기 몇백만 원은 되어 보이는 돈다발이었죠. 제 눈이 동그래지자 그가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면 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이제 당신 고생 안 시킨다고. 어디서 저런 큰 돈이 생긴 걸까요? 1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그는 사업 빚에 쪼들려 매일같이 한숨만 내쉬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장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그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제 의심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몇 가지를 확인하고는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능숙하게 수납을 마치고 저를 부축해 병원 밖으로 나섰죠. 병원 주차장에는 제가 처음 보는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다. 우리 집까지 편하게 가자고. 이 차는 당신 차예요? 그럼.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지. 당신도 이제 이런 차 탈 자격 충분해. 그가 열어준 조수석 문으로 몸을 싣는데 푹신한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는 느낌이 아주 생경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비싼 가죽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섞여 풍겨왔어요. 남편의 차에서는 늘 담배 찌든 내와 땀 냄새가 났었는데 차는 미끄러지듯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마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죠. 집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1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궁금하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다 말해줄 순 없지만 나쁜 놈들에게 쫓기고 있었어. 아주 지독한 놈들이었지. 연락하면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어쩔 수 없었어.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막연했어요. 누구에게 왜 쫓겼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더 자세히 캐물으려 하자 그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이야. 그놈들,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내가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전부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응.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1년 만에 돌아온 남편에게 따지고 드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텅 비었던 옆자리가 채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골목 어귀의 슈퍼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고는 토끼 눈을 하고 달려나왔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사장님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있었네. 슈퍼 아주머니의 호들갑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죠. 그는 예전에 무뚝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웃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먼데 좀 다녀오느라. 아이고, 말도 마요.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디야. 정말 잘 됐네, 잘 됐어. 이제 우리 아내 고생 안 시키고 잘 모시고 살아야죠. 다들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제 일처럼 기뻐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남편의 넉살 좋은 대처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모른다고. 사람이 고생을 하면 변할 수도 있는 법인데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의심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와 환대 속에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의 벽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옆에 누워있는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이었지만 어쩐지 그 온기마저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그가 돌아온 후 며칠간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위해 차려진 아침상이 있었고 저녁에는 그가 사온 맛있는 음식들로 식탁이 채워졌어요. 그는 예전과 달리 제게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지며 웃게 만들었고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곧잘 꺼들었죠. 저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단단해 보였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그의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해가 지기도 전에 집에 들어와 저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사업 때문에 만날 사람이 있다며 밖으로 나도는 날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사람도 만나고 술도 마셔야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죠. 들어올 때마다 그의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와 제가 모르는 낯선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든 척 눈을 감았어요. 그는 고양이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침실에 들어와 제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휴대전화를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샤워기 물을 세차게 틀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씻는가 보다 했는데 물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그래, 일은 잘 처리했고 뒤탈 없게 하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타겟은 확인했어. 나이대는 혼자 사는 거 확실하고. 좋아. 쓸데없는 감정 섞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해. 알았어. 타겟, 처리. 도무지 제가 아는 사업가의 대화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잠시 후 그는 물을 끄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숨을 골랐어요. 그는 제가 자는 줄 아는지 제 옆에 조용히 눕더니 금세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저 남자가 제가 알던 남편이 정말 맞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혔던 의심과 불안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물증도 없이 그를 추궁했다가 이 평화가 깨져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가 불쑥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선물. 열어봐. 쇼핑백 안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번쩍이는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이나 들고 다니는 딱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죠. 이걸 왜 이렇게 비싼 걸? 당신 평생 시장에서 파는 가방만 메고 다녔잖아. 이제 이런 것도 좀 들어봐야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가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옷차림이나 형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이건 마치 훔친 옷을 입은 것처럼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색하게 가방을 내려놓자 그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걸로 사줄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는 너무 과분해서 그래요. 과분하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조만간 더 크고 좋은 걸로 선물해 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어젯밤 욕실에서 들었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이 비싼 선물은 혹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혹은 입을 막기 위한 뇌물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죠. 균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 듣고는 놀라서 전화한 것이었죠. 엄마, 아버지가 돌아오셨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왜 저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아들의 흥분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들. 아빠 돌아왔어.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 세상에 정말 다행이다. 제가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아버지 얼굴 뵈어야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게서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들, 나다. 그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래, 아비다. 아직은 오지 마라. 내가 아직 너희 볼 면목이 없다. 몸도 마음도 좀 추스르고 정리할 것도 있으니 당분간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구나. 아비가 먼저 연락할 테니 그때 오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아들이 뭐라 더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이만 끊는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는 온 가족 다 같이 모여서 멋지게 식사 한번 하자고. 그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저를 제 가족들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그가 없는 시간에 몰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기 시작했고 저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밤마다 그의 비밀스러운 통화는 계속되었고 아침이면 어색한 선물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기묘한 동거의 끝이 어디일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한 달쯤 이어졌을 때 그는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부터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 경제 뉴스를 보다가
무심코 한마디씩 던지는 시기였습니다. 저것 봐, 여보. 친구 녀석 하나가 저 주식 사서 얼마 전에 빌딩을 샀다잖아. 요즘 세상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야. 우리처럼 꼬박꼬박 저축만 하는 사람들은 평생 제자리 걸음일 뿐이라고.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화살이 결국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저는 어리석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제 경제 사정을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내가 없던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가 남겨둔 돈도 없었을 텐데. 힘들었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버텼죠.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네. 당신 퇴직금 받아놓은 건 아직 그대로 있고, 그걸로 생활비 썼던 건 아니지? 그는 제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 어느 은행에 넣어두었는지, 심지어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액수까지 아주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제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저 그가 제 노후를 걱정해주는 것이라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감출 수가 없었죠. 그의 눈빛은 저를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의 가치를 측정하는 사냥꾼의 눈빛에 가까웠으니까요. 그의 밑밥 깔기는 아주 치밀하고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경제적 무능함과 위기감을 동시에 심어주었어요.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느니 지금처럼 있다가는 나중에 병원비도 없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게 될 거라느니.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제 돈이 마치 당장이라도 휴지 조각이 될 것처럼 느껴졌죠. 결전의 날은 아주 추운 겨울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 누워 있었는데 그가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몸을 일으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제발.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내 친구, 내 평생의 은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죽게 생겼어. 그는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믿을 만한 친구가 큰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자금 회전이 막혀서 오늘 밤만 넘기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친구가 지금껏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도우면 되는데요? 제 질문에 그는 제 앞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돈 좀 빌려줘. 딱 1억만. 내가 당신 돈 떼어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 친구 사업이 정상화되기만 하면 투자금의 2배, 아니 3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어.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만 쓰고 바로 돌려준다니까. 제발 나 한번 믿고 도와줘. 응. 1억 원.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돈,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저는 당장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전 재산이에요. 그 돈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내가 당신 돈을 왜 떼어먹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당신은 내가 아직도 그렇게 못 믿어. 내가 1년 동안 밖에서 죽을 고생하며 돈 벌어온 게 다 누굴 위해서인데.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당신 남은 인생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나를. 그는 절규하듯 소리치다가 이내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과 절박한 호소 앞에 제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내가 이 위기에서 남편을 외면한다면 우리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반대로 내가 도와줘서 일이 잘 해결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희망과 불안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밤새 그의 울음과 애원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터올 무렵, 저는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을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이 들어있던 통장을 깨고 혹시 몰라 가입해 두었던 보험까지 전부 해약했어요. 창구 직원이 큰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는 이유를 물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제 손에는 묵직한 돈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제 인생의 무게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없이 돈 봉투를 건네자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안도나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목표를 달성한 사냥꾼의 탐욕스러운 희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는 곧바로 다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갚을게. 친구 만나서 돈만 전해주고 금방 다녀올게. 저녁에는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있어. 그는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돈 봉투를 품에 안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있는데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제 기우이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들고 현관문을 나선 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쿵 하고 닫히던 문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애써 희망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래, 친구를 돕는 일인데 잘 해결될 거야. 저녁에는 웃으면서 돌아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이고 나서야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도 한 손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까지 꺼내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나니 제법 그럴듯한 저녁상이 완성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얌전히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렸어요. 째깍 째깍.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된장찌개는 싸늘하게 식어 표면에 허연 기름이 떴고 바삭하게 구웠던 고등어는 눅눅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조여오는 것처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밤 8시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회의 중인가 아니면 운전 중이라 못 받는 걸까? 저는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10번쯤 전화를 걸었을까요? 11번째 통화에서는 더 이상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기계음만이 귓전을 때렸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니. 배터리가 다 닳았을 수도 있다는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그가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요.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거실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다시 그의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죠. 그제야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해 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허둥지둥 안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가 입고 다니던 몇 벌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옷장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후 사들였던 비싼 옷들, 제가 처음 보는 셔츠와 바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욕실로 달려가 보니 그의 칫솔과 면도기, 값비싼 향수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그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친구 형석 씨. 그래, 그 친구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그가 사업 이야기를 하며 무심코 식탁 위에 던져두었던 명함 한 장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형석이가 이번에 새로 개업한 사무실이야. 아주 번듯하지? 그는 그렇게 자랑하듯 말했었죠. 저는 서랍이란 서랍은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 물건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실장 맨 아래 칸 구석에서 문제의 명함을 찾아냈을 때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명함에는 대성기획대표 이형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이형석입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는 혹시 박철수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사용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는지요? 제 남편이 오늘 이 대표님 사업 자금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 제 남편 지금 거기 있나요? 연락이 안 돼서요.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 사장님 아내분이라니 제가 박 사장님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사업 자금이요? 저는 오늘 박 사장님하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이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1억 원을. 1억이요? 아이고 사모님.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큰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형석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친구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제 돈을 노리고 꾸며낸 비참한 연극이었던 거죠. 사모님?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날 밤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추억도, 믿음도,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마지막 돈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악몽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한마디는 제게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고객님, 어제부로 이 통장은 전부 해지 처리되셨습니다. 잔액은 0원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가 가진 그의 유일한 흔적인 신분증 사본을 내밀었죠. 며칠간의 조사가 끝나고 담당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 신분증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입니다. 사진 속 인물은 어머님 남편이 아닙니다. 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세상은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돌아온 남편도, 그의 다정함도, 그의 눈물도. 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1년의 기다림과 한 달의 짧은 행복은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른 잔인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간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씻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상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고,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고 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쳤단다. 차마 그 말을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초인종을 눌러댔지만 저는 죽은 사람처럼 숨만 멈추고 있었죠. 제 비참한 꼴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제 안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놈에 대한 증오와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인 아주 지독한 감정이었죠. 이대로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거울 속 제 모습은 영락없는 몰골이었어요. 퀭한 눈, 푸석한 피부, 산발이 된 머리.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예전과 달리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죠. 그래, 이 집을 정리하자. 그놈의 흔적을 모조리 치워버리는 거야. 그것이 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안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가 사왔던 값비싼 그릇들, 그가 선물했던 어색한 옷가지들, 그가 사용하던 칫솔까지.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물건을 남김없이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제 마음속의 미련과 어리석음도 함께 버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공간이었죠. 옷장 안쪽 구석에 그가 급하게 떠나느라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저희 집에 돌아왔을 때 입고 있던
유일하게 제가 알던 그의 물건과 비슷한 옷이었죠. 저는 그 양복을 보자마자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당장이라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양복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양복 안주머니였습니다. 혹시 담배라도 들어있나 싶어 무심코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고 네모난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이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사기꾼이 이런 걸 가지고 다녔었나. 별 생각 없이 그것마저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으려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알아? 여기에 무슨 단서라도 들어있을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컴퓨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윙 하는 소음과 함께 컴퓨터가 부팅되는 그 몇 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 본체에 꽂았습니다. 새 이동식 디스크. 화면에 뜬 작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자 수십 개의 폴더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폴더의 이름들은 숫자로만 되어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가장 위에 있는 1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폴더 안에는 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낡은 증명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제 이름과 나이, 주소, 가족관계, 심지어 제가 가진 재산 내역과 거래하는 은행 이름까지 상세하게 적힌 텍스트 파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해부해 놓은 정밀한 보고서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폴더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더에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한 여성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3폴더에는 단아한 인상의 또 다른 여성의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모든 파일의 형식은 똑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사진, 상세한 개인정보,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을 스캔한 파일까지. 피해자들은 모두 저처럼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이거나 남편과 사별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그의 수많은 사기 행각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놈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던 것이죠. 화면 속 여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그들의 공허한 눈빛이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놈에게 같은 방식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의 것과 달랐어요.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그 악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수많은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이상한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탐정이자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USB 속 파일들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보면 볼수록 그놈의 치밀함과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 기록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한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서였습니다. 각 피해자의 폴더 안에는 접근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파일이 하나씩 들어 있었습니다. 제 파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타겟 윤정희. 1년 전 남편 실종.
현재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실종된 남편과 비슷한 인상으로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후 퇴직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목표로 할 것.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제 아픔과 약점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미끼로 저를 낚았던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과 의절하고 외롭게 지내는 노인에게는 잃어버린 아들 행세를 하고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에게는 죽은 남편과 닮은 운명적인 남자로 접근하는 시기였습니다. 파일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외모 변천사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박태호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는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코를 높이거나 턱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타겟의 기억 속에 있는 그리운 사람과 최대한 비슷한 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마치 찰흙처럼 주무르고 바꿔왔던 겁니다. 사진들을 넘겨보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1년 반쯤 전의 날짜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그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제 실종된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는 저를 타겟으로 정한 순간부터 제 남편의 얼굴을 훔치기로 계획했던 겁니다. 제가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그 얼굴은 사실은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끔찍한 괴물의 가면이었던 거죠. 사랑과 추억, 그리움까지.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감정들이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USB에 담긴 모든 자료를 인쇄하고 증거물들을 상자에 담아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음 제 사건을 담당했던 젊은 형사는 제가 또 온 것을 보고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내민 USB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하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놀라움과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곧장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죠. 단순 사기 사건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수십억 원대의 피해액을 낳은 연쇄 사기 사건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경찰서로부터 정식 수사 브리핑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함께 높은 직급의 경찰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가져온 증거 덕분에 수사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았다며 제게 여러 번 고맙다고 말했죠.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진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호, 올해 나이 48세. 이미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형사의 입에서 박태호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의 이름이었죠. 박태호는 지난 5년간 전국을 돌며 최소 6명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께서 찾아내신 USB 덕분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 피해자들의 신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다며 형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실종된 남편의 칫솔이나 비처럼 DNA를 채취할 수 있는 유품이 남아있냐고요. 저는 얼마 전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남편의 낡은 칫솔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박태호의 DNA와 어머님 남편분의 DNA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지만 막상 공식적인 확인을 받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기꾼이 제 남편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제 진짜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덮쳐왔어요. 박태호는 제 돈뿐만 아니라
제 남편의 얼굴과 제 마지막 희망까지 훔쳐갔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다음 말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박태호는 아주 영리한 놈입니다.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외모까지 바꾸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겠지만 솔직히 언제 잡힐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과 제도가 저를 완벽하게 구제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슬픔, 분노, 허무함 같은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USB에서 출력했던 피해자들의 명단을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의 얼굴이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포기할 거냐고, 우리들의 억울함을 그냥 묻어버릴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더 이상 경찰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저는 명단 가장 위에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심장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번호를 하나씩 아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반격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박태호.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그 악마의 이름을 곱씹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형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죠. 언제 잡힐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거대한 벽은 생각보다 높고 멀리 있었고 저처럼 힘없는 늙은이에게는 그저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캄캄한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먼지 쌓인 가구들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한 달 전 저 소파에 그놈이 앉아 있었는데, 저 식탁에서 나와 마주보고 웃으며 밥을 먹었는데, 집안 곳곳에 그의 흔적이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그 유령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경찰서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 안에는 박태호의 신상 정보와 함께 제가 USB에서 출력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이 들어 있었죠. 저는 서류들을 바닥에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부산에 사는 김은숙 씨, 68세. 남편과 사별 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죠. 박태호는 죽은 남편과 닮은 외모로 접근해 황혼의 로맨스를 속삭인 뒤 가게 확장 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강릉에 사는 최경자 씨, 72세.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지내던 그녀에게 박태호는 말벗이 되어주겠다며 다가가 아들이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더군요. 광주, 대전, 인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당한 여성들의 사연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진 속 공허한 눈빛이 제게는 마치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들렸어요. 경찰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처럼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어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박태호, 그놈은 단순히 돈만 훔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믿음과 사랑, 외로움을 파고들어
그 영혼까지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겁니다. 법이 그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자 놀랍게도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어요. USB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했죠. 이름, 나이, 거주지, 그리고 전화번호.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는데 이것이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곧 결성될 우리 군대의 명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경찰이 찾지 못하는 그놈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모든 연락처를 옮겨 적고 나서 저는 첫 번째로 전화를 걸 사람을 골랐습니다. 부산의 김은숙 씨. 저와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방식으로 당한 그녀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수화기를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혹시 나까지 사기꾼으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이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포기하고 끊으려던 찰나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 너머에서 잔뜩 경계심이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윤정희라고 합니다. 서울이요? 누군데요? 저 서울에 아는 사람 없는데요. 목소리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실례인 줄은 알지만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박태호라는 남자를 아십니까? 박태호라는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긍정의 의미로 다가왔죠. 당신 누구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고 그 사람 이름은 어떻게 아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제가 겪었던 일을 아주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돌아온 남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고 제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으며 그가 남기고 간 USB에서 김은숙 씨의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다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당신과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놈은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똑같은 상처를 남겼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 죽은 우리 남편이랑 정말 닮았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하늘이 내게 마지막으로 보내준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울음에 잠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숙 씨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경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놈을 잡아야죠. 잡아요? 우리가 어떻게?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피해자분들께도 모두 연락을 돌릴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분명히 방법이 생길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걸까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이 선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요. 할게요.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놈, 내 손으로 꼭 죗값을 치르게 만들고 싶으니까.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김은숙 씨와의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듣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은 이제 다 잊고 싶다며 저를 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김은숙 씨처럼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 진심 어린 설득과 박태호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목이 다 쉬고 머리가 띵하게 울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할수록 제 안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고 외로움과 무력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피해자들은 이제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인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어요. 흩어져 있던 복수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서울역 근처의 한 작은 카페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야 했기에 가장 교통이 편한 곳으로 장소를 정했죠.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약속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썰렁한 회의실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의 작전실처럼 느껴졌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김은숙 씨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처럼 고생한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약속이나 한 듯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강릉에서 온 최경자 씨, 광주에서 온 이선희 씨, 인천에서 온 박미영 씨. 모두 USB 명단에서 보았던 얼굴들이었죠.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눌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졌다는 동질감과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비밀을 공유해야 한다는 어색함이 회의실 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박태호의 사진, 위조 신분증,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단.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박태호라는 악마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린 피해자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놈을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그놈은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얼굴로 우리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그놈을 심판합시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한 중년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강릉에서 온 최경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분이었죠. 심판이라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우리는 돈도 힘도 없는 늙은 여자들일 뿐입니다. 그놈은 전문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섣불리 덤볐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흥분했던 제 머리가 조금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다른 한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천에서 온 박미영 씨였어요. 그녀의 아들이 사설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화는 무슨, 이미 당할 만큼 당했는데
더 당할 게 뭐 있다고. 나는 내 아들놈한테라도 매달려서 그놈 찾아낼 겁니다.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그 자리에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박미영 씨의 격한 말에 분위기가 조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맞아. 이대로는 못 살아. 그래도 위험한 건 사실이야 라며 웅성거렸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김은숙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이렇게 싸우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저 제 돈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미 늦었겠죠. 하지만 그놈이 다른 사람한테 저처럼 똑같은 짓을 하는 건 막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수심만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어쩌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감 같은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신이 당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이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들의 모임이 아닌 끈끈한 유대로 묶인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은행 지점장 출신인 최경자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냉소적인 말투가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포 통장을 쓰겠지만 분명히 허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자 탐정 아들을 둔 박미영 씨도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사람 찾는 데는 귀신입니다. 비록 합법적인 방법만 쓰는 건 아니지만 경찰보다 그놈 꼬리를 먼저 잡을 자신은 있어요. IT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했다는 한 여성은 박태호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추적해보겠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심리학을 공부해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각자는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였지만 저마다 가진 능력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박태호 심판 모임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우리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경자 씨는 박태호가 사용했을 법한 대포 통장들의 명의를 추적했고, 박미영 씨의 아들은 전국의 CCTV와 차량 기록을 뒤지며 그의 행방을 쫓았죠. 하지만 박태호는 역시 프로였습니다. 그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우리의 수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두가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임원 중 가장 말이 없던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박태호의 전 연인이었고 가장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죠.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모임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녀였습니다. 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랑 사귈 때 가끔씩 들어가던 사이트가 있었어요. 아주 부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재혼 사이트였는데 자기는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재혼 사이트요? 네. 거기서 항상 자기를 성공한 재미교포 사업가 제임스 박이라고 소개했어요. 혹시 지금도 거기서 활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태호, 그 악마의 꼬리가 드디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자
심판 모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한 사냥꾼들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곧바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전쟁터는 바로 그놈이 활동한다는 비공개 재혼 사이트, 노블 소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트가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어요. 기존 회원의 추천이나 까다로운 자산 증명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었죠.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합쳐도 가입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이거 문 앞에서부터 막히는 거 아닙니까? 박미영 씨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의 얼굴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IT 전문가였던 이수진 씨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세상에 뚫리지 않는 방패는 없는 법이죠.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초대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밤을 새워 사이트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우리에게 가입 가능한 추천인 코드 하나를 들고 나타났죠.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말라며 윙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던지. 우리는 모두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박태호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을 아주 매력적인 미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둘러앉아 우리가 만들 가상의 인물, 앨리스의 프로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나이는 50대 후반이 좋겠어요. 박태호가 주로 공략하는 나이대니까.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남편에게서 수백억대 자산을 상속받은 걸로 합시다. 그냥 부자면 재미없지. 사연을 만들어야 해.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뒤늦게 자유를 찾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외로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마치 드라마 작가가 된 것처럼 앨리스의 인생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이름은 앨리스 홍, 교포 출신이라는 신비감을 주기 위해 국적은 미국으로 설정했죠. 고향은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청담동 출신으로 하고요. 프로필 사진은 모임원 중 한 명의 미국에 사는 조카딸 사진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자세히 나오지 않은 우아한 분위기의 옆모습 사진이었죠. 모든 설정이 끝나고 우리는 앨리스의 자기소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의 전 연인이었던 박선혜 씨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놈은 겉으로는 강하고 도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여자에게 끌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걸 아주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래 당신의 성공 스토리가 궁금하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야 해요. 그녀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아주 완벽한 자기소개 글을 완성했습니다. 화려한 삶 속에 가려진 그림자를 이해해줄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찾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박태호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미끼를 던진 것이었죠. IT 전문가 이수진 씨가 우리가 만든 프로필을 노블 소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멈추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프로필을 올린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앨리스의 메시지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의 아이디는 LA의 신사 제임스 박. 바로 박태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작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굶주린 상어가 미끼를 덥석 문 것입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아주 능숙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앨리스님,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선혜 씨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놈 수법이에요. 처음부터 운명인 것처럼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죠. 우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쉽게 잡히는 먹잇감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일부러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아주 도도하고 시크한 말투로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밀당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박태호는 더욱 안달이 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러면서도 마음은 얼마나 공허한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박미영 씨의 아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태호는 원래 공략 중이던 다른 타겟서 초동 5여사에게 보내는 연락을 눈에 띄게 줄이고 온 신경을 앨리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먹잇감이 나타나자 기존의 사냥감은 안중에도 없어진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간 아슬아슬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드디어 박태호가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만 대화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제가 좋은 곳을 예약해 놓을 테니 직접 만나서 와인이라도 한 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앨리스 역할을 할 배우를 정해야 했어요. 우리는 모임원 중 인상이 가장 세련되고 연기력이 좋은 50대 후반의 오지연 씨를 앨리스 역으로 만장일치로 뽑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우리 모두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앨리스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곳은 싫어요.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곳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박태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요. 제가 강남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 두겠습니다.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강남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모두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 호텔 스위트룸을 박태호를 위한 거대한 덫으로 그리고 우리의 한을 풀어낼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오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끝낸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 같았죠.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낡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의 얼굴을 훔쳐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악마를 오늘 내가 잡으러 가요. 하늘에서라도 나를 좀 도와줘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고는 저는 굳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전 본부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강남의 한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호텔과는 차로 5분 거리였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모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감돌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김은숙 씨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인천의 박미영 씨는 연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니 저 역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작전을 돕기로 한 사복경찰 2명도 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팀장으로 보이는 김 형사가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호텔 안팎에 모두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유사시에는 1분 안에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김 형사의 말에 우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마지막 작전 회의를 시작했어요. IT 전문가인 이수진 씨가 오피스텔 한쪽 벽에 설치된 커다란 모니터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호텔 스위트룸에 미리 들어가서 총 5개의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 이 화면이 거실 전체를 비추는 메인 카메라. 이건 소파 쪽, 저건 침실 입구. 그리고 이건 앨리스님이 착용하실 브로치에 내장된 카메라입니다. 모든 영상과 음성은 이곳으로 실시간 전송될 겁니다. 박태호가 방 안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녹화되는 거죠. 모니터에는 텅 빈 호텔 스위트룸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그 공간이 잠시 후 벌어질 치열한 전쟁터라고 생각하니 아찔한 기분이 들었죠. 은행 지점장 출신인 최경자 씨는 위조된 투자 계약서와 잔고 증명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박태호가 의심할 여지는 없을 거예요. 앨리스 역할을 맡은 지연 씨는 이 서류의 이 부분에 서명하는 척하면서 신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오늘의 주인공인 오지연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누구보다 당차고 활달한 그녀였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한 사기꾼을 상대로 직접 연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자 차갑게 식은 손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지연 씨, 할 수 있죠? 네, 언니. 해야죠. 저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심장이 떨려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옆방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앨리스의 분노를 그놈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연 씨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다른 모임원들도 모두 지연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그놈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와. 서로의 응원 속에서 지연 씨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작전 시작 시간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오지연 씨를 완벽한 청담동 앨리스로 변신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산 최고급 드레스를 입히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불러 화장을 시켰죠. 번쩍이는 보석들은 모두 짝퉁이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기품과 아우라만큼은 진짜 상류층 사모님 못지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연 씨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 모습으로 그놈을 만났다면 나도 속았을까? 그녀의 씁쓸한 독백에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저와 다른 모임원들, 그리고 경찰 1명은 작전 본부가 될 스위트룸 바로 옆방으로 들어갔고 오지연 씨는 당당한 걸음으로 약속 장소인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옆방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 앨리스로 변신한 지연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잡지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브로치에 달린 카메라가 흔들리며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비추었죠. 방 안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가쁜 숨소리와 종이장을 넘기는 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마이크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다가오자 모두의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박미영 씨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거렸고 김은숙 씨는 두 눈을 감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화면 속의 오지연 씨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무릎 위에 놓인 그녀의 주먹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7시 정각. 띵동.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박태호, 그놈이 온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오지연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이던지. 제발, 제발 실수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현관문 앞 인터폰 카메라로 전환된 화면에 마침내 그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 그리고 제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지던 그날과 똑같은 기름지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문을 열자 박태호는 과장된 몸짓으로 감탄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 앨리스님. 직접 뵈니 화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오늘 잠은 다 잤군요. 그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여자들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습니다. 저 목소리, 저 말투.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태호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연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지연 씨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시작해요, 지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박태호가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옆방 작전 본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화면 속에서 박태호는 마치 재집인 양 거만한 태도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지연 씨를 향해 끈적끈적한 눈빛을 보내며 준비해 온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죠. 앨리스님 같은 분을 위한 와인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아주 귀한 와인이죠. 우리의 특별한 첫 만남을 축하하기에 이만한 게 없을 겁니다. 그의 능숙한 손놀림과 매너 있는 말투는 영락없는 상류층 신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실체를 몰랐다면 저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여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앨리스로 완벽하게 빙의한 오지연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태호가 따라준 와인 잔을 우아하게 받아들고는 콧방귀를 뀌듯 말했죠. 어머, 제임스 씨. 저는 이런 대중적인 와인은 잘 안 마시는데. 그래도 성의를 봐서 한 모금만 마셔볼게요. 그녀의 도도한 태도에 박태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박선혜 씨의 조언이 옳았어요. 그는 쉽게 넘어오는 여자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부류였던 겁니다. 하, 역시 앨리스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세상에서 단 한 병뿐인 와인을 구해오도록 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기싸움과 함께 아슬아슬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박태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인지,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얼마나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가 뱉어내는 모든 말은 전부 거짓이었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죠. 오지연 씨는 그의 허풍에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교묘하게 대화의 주제를 사업과 투자 쪽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가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저는 그냥 돈만 많은 남자는 별로더라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통찰력이 있는 남자가 좋아요. 그녀의 말에 박태호의 눈이 기다렸다는 듯이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문 것이었죠. 그는 몸을 소파 앞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오늘 앨리스님께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는 아주 극비의 투자 정보인데
옆방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우리는 모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인 최경자 씨가 마이크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지연 씨, 정신 똑바로 차려요. 박태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최경자 씨가 만든 가짜 계약서보다 훨씬 더 조잡하고 허술한, 누가 봐도 사기꾼의 서류였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대단한 비밀 문서인 양포장하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요즘 동남아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조트 개발 사업 계획서입니다. 현지 정부 고위층과 직접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투자하시면 6개월 안에 원금의 3배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원금의 3배. 그가 우리에게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법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허황된 약속에 내 피 같은 돈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오지연 씨는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는 척하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이런 비슷한 제안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아서요. 특별한 점은 잘 모르겠는데. 그녀의 시큰둥한 반응에 박태호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앨리스님,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제안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앨리스님을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느끼한 고백에 옆방에서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미영 씨는 저놈 주둥이를 그냥이라며 욕설을 내뱉었죠. 이제 모든 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오지연 씨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임스 씨의 진심을 믿어보죠. 어디에 사인하면 되나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경자 씨가 알려준 대로 계약서의 가장 아래쪽 서명란에 펜촉을 가져다 댔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약속한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김 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인터폰의 버튼을 힘껏 눌렀어요. 지금입니다. 신호와 함께 옆방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섰고 제 뒤를 이어 김은숙 씨, 최경자 씨, 박미영 씨, 우리 심판 모임의 회원들이 유령처럼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태호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우리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과 경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치며 더듬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에 이게 무슨... 그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마침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하기도 전에 호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태호, 사기 및 공갈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태호는 짐승처럼 발악하며 저항했어요. 이거 놓으라고.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거 다 함정이야. 저것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비참한 저항은 건장한 경찰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력하게 짓눌려 옴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화려했던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와인병이 깨지고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미소가 없었어요. 대신 지독한 증오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죠. 윤정이 이 여자가. 그가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까지 모두 쏟아내듯 아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얼굴로 더는 내 남편인 척하지 마. 당신은 그냥 사기꾼 박태호야. 감옥에나 가버려. 제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그 앞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의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제 눈에 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태호가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스위트룸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소란과 격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모두들 멍하니 그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앨리스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오지연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렀던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죠.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자 그녀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지연 씨. 다 끝났어요. 정말 잘해줬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해낸 거예요. 지연 씨의 울음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모임원들도 하나둘씩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김은숙 씨는 내 돈 내 피 같은 돈. 이라며 오열했고 박미영 씨는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라며 분노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한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우리들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안도감과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에서 비롯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우리는 경찰서로 이동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우리는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경찰들은 우리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범인 검거의 1등 공신으로 대우해 주었죠. 김 형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몇 년을 쫓아도 잡지 못했던 놈인데 어머님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근처의 작은 해장국집에 들어가 나란히 앉아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지난밤의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외롭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 함께 싸워 이겨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우들이었습니다. 박태호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피해자 할머니들의 함정에 빠져 검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복수극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희 심판 모임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이며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저희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임원들을 대표해 딱 한 번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조명을 받으니 심장이 떨렸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행동을 복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사랑을 믿고 사람을 믿었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악랄하게 이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피해자분들께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인터뷰가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던 박태호의 추가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제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는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아주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모두 함께 법정 가장 앞자리에 앉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희 모임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끈끈해졌죠. 우리는 박태호에게서 압수한 재산의 일부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의미가 있는 돈이었어요. 우리는 그 돈을 씨앗 삼아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작은 상담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마음연대라고 지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상처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이 생긴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마음연대의 첫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바로 저희 집이에요.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임원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예전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의 공간이었던 이 집이 이제는 희망과 온기로 가득 찬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1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문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비극의 문이었던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문 밖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새로운 가족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왔어요. 와, 맛있는 냄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맞이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